네, 단서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작전을 세우고 또 전략까지 세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7층 투자 전략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이화진 요원, 곽유정 요원, 그리고 이건희 요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투! 성투.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분께서는 이 선글라스를 벗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또 한 가지의 선글라스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선글라스는 다음 주가 됐을 때 오늘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이렇게 반짝이는 선글라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어떤 분이 이 선글라스를 쓰고 계실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장 복귀부터 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 뭐 지루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요원들도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먼저 이화진 요원의 오늘장 복귀, 오늘 시장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뭐 주도 세트했던 부분들,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컨센보다 나은 부분들, 뭐 그게 흐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하나오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대표적인 조선 3사들은 실적이 끝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나오션은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블락딜 이슈가 있었죠. 지금 할인율이 8.5%에서 9%입니다. 물론 할인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만큼 이제 매각 규모가 1조가 남는 상황이고, 일단 산업은행이 그 20년 넘게 결국에는 이제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지금 4% 5%까지 이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내일 시장이 이제 중요하겠죠. 물론 결국에는 지금 할인율이 9% 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오버밸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 조건에 락업 해제에 대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일단 뭐 프랍이든 운용사가 이제 가져간 물량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스러울 부분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내일은 조선 섹터가 아닌 다른 실적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뭐 삼성전기나 아니면은 이제 에코프로비임과 같은 이제 2차 전지와 다른 섹터 쪽에 대한 수급적 요인이 충분히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호실적의 오늘장에도 굉장히 강한 치세를 보여줬는데요. 내일장에서는 잠시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곽유정 요원의 오늘장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은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실적 영향권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히나 또 테마단에서 또 새로운 또 신규 테마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SK텔레콤 쪽에서 유심 해킹 사태 여파에 따라서 오늘 관련된 보안 종목들이 들썩이는 모습들도 일부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정치 테마 종목들 대다수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조정도 주고 있고 소강 상태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대선 후보 출마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오늘은 이제 관련 종목들도 급등락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 모습들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 오늘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인 기관 매도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제약지수 통틀어서 흐름 보니까 제약지수단에서 2%대 정도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의 주요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대거 좀 하락세가 일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이 수급을 좀 탐색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오늘장에서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수급단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상반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수급을 짚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건희 요원의 오늘장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좋은 것만 나와도 지금 세계적으로 시야를 모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불안성을 이야기할 만한 이러한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테마주 위주로 지금 간다는 점에서 빠르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장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안정적이면서도 조정 라인에서 매수했던 주식들이 언제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까, 이러한 지루한 이러한 부분도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자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다소 불안성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SK와 같은 이런 재료가 나왔다는 점이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주, 소형주 지금 계속해서 유심 보완 테마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적은 비중으로도 빠르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가 조정이 더 나오고 나서 좀 강력하게 좀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성장주에 관한 매수 기회가 조만간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테마와 수급이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만큼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복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전략회의에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전략회의에서는 저희가 수급과 차트 그리고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각각의 관련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수급본부. 수급이 들어와야 결국에는 종목이 올라가겠죠. 오늘 요원들께서도 계속해서 이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수급대장 계십니까? 저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오늘의 수급대장은 바로 이하진 요원인데요. 이하진 네. 요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뭐 외국인 수급도 좀 굉장히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일단 호텔신라를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 폭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저는 지금 1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뭐 끝난 건 아니겠지만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보게 되면은 1분기 실적 잘 나왔네. 사실 저는 이거는 서프라이즈가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분기 때 이어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 건지 대부분의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대다수의 IT 전망이나 아니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번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거는 기존의 관세 회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물량들이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출이 나간 물량들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그건 구분을 해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 적자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중국은 특히 관세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수 경기에 대한 정책들을 하나둘씩 좀 쏟아내기 시작을 할 겁니다. 2주 전에도 아마 그 서비스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제 내수 진작 발표를 한번 했었고 그만큼 이제 호텔신라도 그런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면세와 관련 데이터가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 단계죠. 이게 물론 202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4조 매출 이상이 나왔던 거는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이제 효과에 따른 좀 단기적인 실적이 좀 가대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반영이 됐었던 거고 올해도 아마 4조 이상의 좀 매출은 좀 기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적어도 1분기가 적자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때 흑자 전환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최근에도 지금 중국에 있는 로컬 화장품인 이제 프로야나 여러 다른 화장품도 계속 꾸준히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중국인 관광 그 입객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게 중국인 관광객을 보통 2019년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대략 한 70% 정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면세 데이터가 확실히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좀 단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호텔신라는 물론 외국인 수급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손절 라인 정도는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딱 제가 봤을 때는 오르기 전 딱 4만 원 가격대가 손절가로 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도 그 관련된 리뷰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각각으로 뭐 하향 리포트 낸 것도 있고 사양 리포트가 내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상방으로 보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4만 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수급본부에서 이화진 요원은 호텔신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유입하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곽유정 요원의 수급본부에서의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왔는데요. 약간 좀 결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또 이유 중 하나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이제 관광 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또 관세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엔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다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수급 동향을 보니까요. 거의 지금 하루 빼고서 한 8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최근 특징들을 보면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YG 엔터테인먼트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핑크
어떻게 보면 YG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대형 IP라고 볼 수 있는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솔로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블랙핑크 멤버 중에서 로제나 제니, 리사 이런 이제 솔로 앨범들이 대거 나오기도 했었고 최근에 또 코첼라에서 굉장히 또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이제 하반기에 있을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져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는 아무래도 YG 엔터테인먼트가 매출액도 줄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내다 보니까 자회사 쪽을 좀 정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제작 자회사도 이제 매각으로 시장에 내놓기도 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니지먼트 배우 관리 사업 부문을 또 정리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업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서 지금 어느 정도 그런 목표를 또 세운 만큼 그런 흐름들이 지금 올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 상으로도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 이제 하반기에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이제 IP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베이비몬스터라든지 또 블랙핑크 더 나아가서 보이그룹 중에서 트레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의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기술적인 움직임도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쓰리봉처럼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주가를 좀 당겨서 보면은 최근에 V자로 지금 지난 이제 9월달 기점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짧게 이제 좀 손절 라인만 잡아가면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6만 원 구간대 손절가 라인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월봉상 이전에 2011년도 구간이 헤드앤숄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77,000원 구간대 단기 목표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77,000원을 가지고 왔고요. 손절 라인은 6만 원을 잡아주셨습니다.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화진 요원과 어느 정도 좀 결이 비슷한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이건희 요원도 이것과 좀 비슷한 결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도 엔터주를 갖고 왔고요. 자, 역시나 그 안에서 대장주인 하이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엔터주 올해 크게 간다고 했는데 왜 1분기에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배우 파트랑 다르게 가요 매니지먼트 파트 같은 경우는 업계 약간 상도이라고 할까요? 1분기에는 통상적으로 많이 쉬어갑니다. 뭐 새로운 신인 발굴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러한 대형 아티스트들이 하반기에 활동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분기에 많이 쉬어가고요. 통상적으로 2분기 여름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을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여름 활동기가 끝나면 자 가을에는 뭐가 있죠? 발라드가 있죠. 요 분기에 잠깐 쉬어갔다가 겨울에 연말 시상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형 스타들의 모든 이러한 포커스를 집중시켜야 되는 회사의 역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4분기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이브도 마찬가지다. 자, 1분기 역시나 좀 쉬어갔죠. 자, 그런데 앞으로 컴백과 투어로 실적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가요 기획사들을 보면 공연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음원이라든가 이런 음반 수익이 가장 큰 이러한 40%가량의 큰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공연 수익이 지금 20%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에 작년보다 어떻게 보면 한 0.5배 정도 늘어난 투어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이브뿐만 아니라 그 하단 레이블, 뭐 플레디스라든가 뭐 다양한 이러한 기획사들이 투어를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 실적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예상치를 좀 판단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매출액이 2조 초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2조 후반대를 조금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자 1,800억대에서 3,000억대로 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다른 가요 기획사들 보면 특정 아티스트들한테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대장격인 BTS가 솔로 활동으로 그 공백기를 충분히 메꿔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신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작년까지 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다소 부족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히려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한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 모두가 아시는 뭐 이러한 뭐 리스크, 뭐 오너 리스크라든가 그런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가 IP 다수 보유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활동 공백도 대형 4사 중에 최소 판단이라고 된다는 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점을 가진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냈어요. 장대 양봉을 뽑아냈는데 순식간에 이전에 2달치에 관한 조정 라인을 한 방에 메꿔버리는 양봉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단계적으로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고요. 자, 그러면서 상장했을 때 최고가가 40만 원대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갈 길이 오히려 멀었다라는 점 그리고 BTS가 본격적으로 아직 컴백도 하기 전에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따라서 하이브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투어 계획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또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나왔는데요. 하이브 목표가 2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2만 8천 원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의원님?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서는 공통적으로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세와 좀 무관하다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왔네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차트 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트를 분석해야 그 타이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차트 또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수급본부 대장으로는 우리 이화진 요원이 가장 첫 번째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차트 본부에서는 누가 또 대장님이십니까? 네, 제가 대장 해보겠습니다. 네, 강유정 요원님께서 대장으로 활동해 주시죠. 네, 펄어비스는 일단 그러면은 차트적으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월봉 차트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가장 주가 상승세가 강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2021년도 하반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도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이때 당시에 게임 종목들이 부각이 한번 됐었는데 그때 펄어비스가 중국 쪽에서 판호허가 발급을 이 게임주들 중에서 받게 되면서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됐었고요. 펄어비스 하면은 또 대형 IP 또 게임을 검은 사막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검은 사막 이제 후속작인 붉은 사막을 기존에 2019년도 하반기에 살짝 공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 붉은 사막 신작을 출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점쳐지게 되면서 주가가 14만 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은 3만 원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니까요. 자, 일봉 흐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면은 최근에도 이제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최근 이제 3월 달 들어서도 한번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가격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 그러니까 5일선, 21선, 60일선으로 나란히 정배열로 전환이 된 모습들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월봉상으로도 지금 낙폭 과대주의고 그리고 일봉 흐름에서 봤을 때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움직임 속에서 지금 정배열 구간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차트 관련 기업 중에서는 펄어비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붉은 사막이 어떻게 보면 지금 6, 7년째 정도 그 신작 출시가 계속 좀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침내 이번 오는 4분기에 제대로 이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면은 12월 달에 신작 출시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중국 쪽에서 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의 게임스컴에서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호평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인 콘텐츠들만 조금 더 이제 충원이 돼서 올 4분기에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된다면 보통 게임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려진다면은 충분히 탄력 있는 흐름들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금 또 추가적인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기업 분석을 잠깐 한번 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 컨센서스가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디지털 게임쇼들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호평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흐름들로 봤을 때 펄어비스가 이제는 좀 바닥을 잡고 지금부터 추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길목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현 시점에서 저는 이제 충분히 모아가도 괜찮고 지금 시점에서 단기 공략으로 추세 매매 관점으로 공략해봐도 괜찮은 시점이지 않나라고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하신다면은 손절가는 33,000원 짧게 이제 공략하실 분들에 한해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4만 원 구간대 이전에 11월 달 정고점 구간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3월 달에 갭 상승으로 뜬 구간대, 이 구간대만 돌파해주게 된다면 제대로 추가적인 시세 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라인으로 4만 원 구간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펄어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3,000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차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진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차트 본부의 종목은 펄어비스였고요. 다음은 이건희 요원님께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K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좀 역발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한알력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혜를 볼 만한 많은 이러한 섹터를 찾으실 텐데 저는 반대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딥시크 관련주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 MK전자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적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막아놓은 매물, 일봉상 이 막아놓은 매물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상장된 물량이 2천만 주가 넘어가고요. 대주 물량을 빼면 대략적으로 1,000만 주가량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올해 초를 보시면 실제로 1,000만 주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앞전 매물대를 막아놓은 벽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현재가가 7,130원이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27,000원대까지 올린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요 이후에 작년쯤에 아마 공시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 공시를 확인을 해보니까 기간대에 거친 이런 가격 자체가 7,000원에서 8,000원대 라인, 그리고 많게는 만원대 라인까지도 이 자사주 매입에 관한 이런 공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전에 테마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못해도 고점 대비해서 30%가량 손실권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대주 물량이랑 비슷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충분히 월봉상으로도 저점에 위치한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딥시크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시종 권고 일부 수용을 하고 서비스 체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반드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K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는 7,2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K전자 목표가 9,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2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본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두 종목 함께 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워진 요원께 여쭤볼 텐데요. 지금 차트에서 눈에 띄는 종목 따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하나비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컸죠. 물론 이제 파이낸셜 이제 뉴스가 나왔었고, 물론 기존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물량을 다 뺀다는 얘기가 나오곤 있었지만은, 물론 이제 다시 또 사실무근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물론 한 2% 마감을 했죠. 그러면 적어도 한 4% 정도 이제 개파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는 비중을 확대하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처음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2월 초쯤에 이제 특히 하나 세미텍이 SK 하이닉스 관련 루머가 있었죠. 그 당시 이제 TC보드 장비가 들어간다는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3월 12일, 14일 이 정도에 그 당시 이제 총 420억 원 가량의 TC보드 장비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미 반도체와 특히 하나비전 간의 이제 특허 관련 이슈가 좀 계속 있었고, 지난주에도 하나비전이 이제 한미 반도체 관련 이제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내기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아무리 이제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이제 이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어제 지난주에 모건스탠리 리포트가 나왔던 거는 물론 관세 이슈로 인해서 향후에 HBM 수요가 줄어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좀 모건스탠리 의견과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긴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알파벳 이제 실적 발표도 나왔고,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내일 모레 새벽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닷컴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중국의 H20 관련된 수출 금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엔비디아는 오히려 빠르게 블랙엘 관련된 울트라 양산 공급이 좀 일정이 앞당겨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20보다는 발빠르게 지금 이제 블랙엘 울트라를 가게 되면 HBM4나 HBM3 12단 반도체를 빠르게 양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 한미 반도체 TC본드 장비로는 이거를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원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하나비전이 기존에 이제 한미 반도체보다 가격이 20% 비싼 장비를 납품을 해왔었고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HBM4가 만약에 10월쯤에 양산을 하게 되면 보통 리드 타임은 대략 6개월 전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달에 두 건의 이제 공급 계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상 봤을 때 9월, 10월쯤으로 양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공시가 나왔죠. 뭐냐면은 그게 500억짜리 이제 증설 모멘텀입니다. 근데 그거를 3자 배정으로 하나세미텍에 하나비전이 500억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장 증설을 한다는 거는 적어도 그 캐파 증설을 하게 됐을 때 SK 하이닉스 쪽 물량을 더 받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빠지는 건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고점이 대략 64,700원이라는 점. 물론 오늘 단기적으로 한 10%까지 아마 급등을 했을 겁니다. 저도 계속 그 시세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경쟁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시장 규모가 더 커지게 되었을 때 물론 한미 반도체는 마이크론이라는 새로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큰 고객사가 또 있는 상황이고 하나비전은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요 고객사가 되긴 하겠지만은 앞으로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마이크론 쪽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역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이 시장에서 충분히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드라는 접근보다도 만약에 64,700을 뚫게 된다면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비전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딱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비전 손절가 5만 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이슈 본부로 넘어가 볼 텐데요. 또 이슈는 모든 것이 또 이슈가 뒷받침되어 줘야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슈도 꼭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희 의원께서 먼저 종목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WCP입니다. 지금 최근 가장 핫한 종목이죠. 자, 일단은 골이 깊은 만큼 산도 높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 주식이 맞는 것 같아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이야기가 나왔죠. 자, 기본적으로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랑 다르게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라 불렸지만 어떻습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부담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나온 이런 배터리로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부 단기성 테마로 분류할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터지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트륨 배터리가 원재료 수급 안정성 플러스 비용 절감 효과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데 단점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CATL이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완했다라 그러고 자, 그렇다면 분리막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그동안 위기론과 다르게 다시 한번 좀 기대치를 높일 만한 이러한 재료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리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단순히 반토막 난 게 아니라 고점 대비해서 한 80%에서 90%가량 주가가 크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물량을 전부 다 어떻게 담을 만큼 소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의 대형 거래량이 바닥이 터졌습니다. 이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 자체가 사실상 근 3년 동안 역사적 거래량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와 더불어서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WCP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손절가는 9,3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WCP 목표가 12,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9,3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곽유정 요원에게 이번에 이슈에 따라서 어떤 종목 봐야 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5월 달이면 그 체코 수주전 정말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래서 원전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한전 KPS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 설비를 그러니까 유지 보수 정비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코 수주전에 있어서도 체코 수주전이 약 24조 규모의 사업비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9천억 정도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한전 KPS에서 원전이 이제 건설 착공이 다 되면은 3년 뒤부터 이런 이제 정비를
그 한전 KPS 쪽에서 맡아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체코 원전 사업 수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루마니아 원전 정비 사업에도 진출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한전 쪽에서는 지금 그 수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또 국가들을 많이 지금 또 탐색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국가가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 사업 그 규모 자체만 하더라도 체코보다 더 큰 31조 사업비가 예상이 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관련된 수주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한전 KPS도 같이 함께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BHI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수주 소식 때문에 올라가곤 하는데 BHI 같은 경우는 SMR로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전 KPS 역시도 지금 SMR 쪽으로 대우건설과 같이 MOU를 또 체결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해외 기업인 엑스에너지와 또 우리 국내 건설사인 DLEAC와도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관련해서 차세대 원자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 KPS 이 원전 쪽에서 지금 매출 계속 잘 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나 배당률을 또 잘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전 KPS 지금 배당률을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나오냐면 배당 수익률이 한 5.87%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추세 매매도 관점으로 가져가 보셔도 괜찮거든요. 기술적인 구간들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조정이 한 2, 3개월 정도 나타나주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2%대 정도 흔들릴 때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1선 구간대 기준으로 손절가 45,000원 구간대 잡아드리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매물대 저항 강하게 주고 있는 47,500원 구간으로 목표 구간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는 바로 한전 KPS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 나와줬습니다. 단기적인 추세 매매를 노려보자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47,500원, 손절 라인은 4,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화진 요원에게 이슈본부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아까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공시가 나왔죠. 이게 신사옥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청라 쪽이고 이게 원래는 이제 SK온에서 이게 어느 정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8월쯤에 이제 특히 이사에 8명 중에서 4명이 이제 SK온으로 이제 상임 이사가 등록이 됐고, 그리고 이게 캐파 증설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사회에서 승인이 떨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바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흑자 전환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겠죠. 물론 지금 최태원 회장도 계속 꾸준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중국에서 어떤 세미나를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 생산성이 굉장히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향후에 SK 하이닉스나 특히 SK온 쪽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지금 유일 로보틱스 가지고 있는 기술들, 기존의 직교 로봇이나 협동 로봇 그리고 다간제 로봇까지는 이미 우수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스위스의 ABB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레퍼런스 고객사도 최근에 포스코 혜택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그동안 주가 많이 빠져왔던 거, 왜냐하면 이게 처음 이게 4월달 이슈가 나왔던 게 SK온이 지분이 한 13%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옵션 이제 최대주주 이제 행사하게 되면서 대략 24%까지 지분을 확대해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SK온 쪽에 대한 물량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작년에 350억 매출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장 지은 게 캐파 자체가 2,50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적어도 9배 이상에 대한 매출을 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유일 로보틱스가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5월 달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손절 라인은 6만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본부 3가지 종목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어떤 걸 우리가 또 유의를 해봐야 되는지 내일장 한 줄 전략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화진 요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고, 물론
이거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흑자가 나온다고 해서 업황 회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그동안 뭐 인력에 대한 조정이나 그런 부분이지 매출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건 에코프로비엠은 흑자가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덤비기는 좀 쉽지 않다. 오히려 삼성전기가 그동안 이제 IT 전방 수요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MLCC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내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전반적인 수급적인 요인들이 어느 정도 향후에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섹터에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 섹터에 대한 그 수급적인 분산이 어디로 가는지 충분히 좀 체크할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곽유정 의원님도 내일장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오늘까지는 조선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순차적으로 또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 이제 방산으로 수급 로테이션이 한번 돌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희 의원의 한 줄평도 들어보도록 하죠. 산업은행이 25년 만에 하나오션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장 변동성 유의하시고요. 자, 수형 개발 테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급하게 먹다 보면 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를 하시면서 자, 차익 실현 물량 주의하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물릴 자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하루쯤은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수급이 막 이동하고 있는 만큼 내일장에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급하지 않게 투자를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중국 쪽으로의 모멘텀 그리고 엔터가 굉장히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내일장에서 관련주들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의원들과 오늘 장부터 내일장의 승리의 전략까지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투!